반갑습니다. 더 인벤션 랩의 김주영 대표입니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아마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도 좀 쉽지 않고 혁신이라는 단어도 쉽지 않은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어떻게 기업을 혁신시키는가가 오늘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대표로 있는 더 인벤션 랩은 지난 4년 동안 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실제 그 기업과 함께 만든 펀드에서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많은 POC, 그러니까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자생적으로 이제 혁신 프로세스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지난 몇십 년 동안 일종의 캐펙스라고 하죠. 그 많은 자금을 들여서 그들만의 가치 사슬을 시장에 사실은 발현을 해왔고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KPI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임직원들은 기존의 관성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사업을 했던 그 시장과 고객을 대상으로 열심히 해오고 있었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었던 과거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고 테크놀로지가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들도 인공지능을 이제 이해해야 되고 디지털을 이해해야 되고 이것들을 조직 전사적으로 인게이지먼트, 즉 관여, 대규모 참여 유도 역량이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이제 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제 기업의 오너 또는 최고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내가 디지털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었고 사실 IT도 사실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기업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시장과 고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과 고객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쿠팡처럼 굉장히 디지털 네이티브한 기업들이 상장하면서 100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넘나들고 있고 스타트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히려 전통적인 기업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가치사슬을 해치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최근에 새로운 전략적 용어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공유할 내용 중에 핵심은 오픈 이노베이션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까?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방법론, 중소기업이 적용할 만한 방법론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할 때 기업이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중견기업들이 어떤 준비를 해볼 수 있을까? 크게 네 단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헨리 체스보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든 사람입니다. 2003년도에 오픈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책을 발표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개방적 혁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든 사람입니다. 기존의 혁신은 클로스드 이노베이션, 즉 닫혀 있는 혁신에 가까웠다는 거죠. 기존의 기업들은 사실은 개방적 협력 또는 개방적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여태까지 쏟아부은 캐펙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이 있죠.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유동자산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현금성 자산 또는 당좌 예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고정자산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계설비 장치,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 이런 것들을 경영활동에 온전히 쏟아부어서 총자산 순이익률, ROA라고 합니다. Return on Asset.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리턴 레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기존의 중요한 기업들의 경영 지표였어요. 하지만 거기에 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을 얘기했었죠. 하지만 헨리 체스브로는 이제 그런 클로스드 이노베이션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만으로는 혁신을 구가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테크놀로지가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한 용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용어가 바로 이 용어입니다. Most innovations fail. 모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실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혁신하지 않으면 죽는다.
결국 이것이 이제 중소, 중견기업이 현재 당면한 굉장히 도전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공간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같이 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죠. 많은 기업인들이 다 모여서 조찬도 하고 뭐 수백 명이 모여서 컨퍼런스도 하고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갈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또 코로나와 유사한 예기치 않은 상황이 언제 발생할 수 있을지 저희가 예측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정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저렇게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기업한테 적정한 기술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수요는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빨리 딥 체인지, 빨리 변할 텐데 우리는 그런 고객들의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또는 새로운 언맷 니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오너들의 관심사항이죠. 특히 대기업과 중견 그룹사를 중심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 뭐냐면 포춘 상위 500대 기업의 평균 기대 수명의 변화를 조사한 이 네이단 퍼라고 하는 이노베이션 메소드의 저자입니다. 한국에도 역사가 나왔고 뭐 저도 이거 가지고 워크숍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꼭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 이 네이단 퍼의 이 메인 저자인 네이단 퍼 교수가 인시아드 대학의 교수인데 이 양반이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포춘 500 기업을 대상으로 평균 기대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 64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무려 61년 정도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60년 동안 500 기업에 속해 있었던 확률이 거의 100%였다는 거예요. 60년 동안. 근데 2014년도에 조사를 해본 결과 포춘 500 기업의 평균 기대 수명은 18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침이 심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이 그렇게 급변함에 따라서 기업의 기대 수명도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점점 더 이런 코로나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는 기업의 평균 기대 수명이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이 양반이 그 이후에 이제 조사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도 실렸는데 어떤 내용을 이제 조사를 했냐면 자, 그러면 이 X축 테크놀로지 언서턴티, 기술의 불확실성의 정도와 수요의 불확실성의 정도를 모든 업종별로, 주요 업종별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기술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과거 10년 동안 업종별로 매출과 R&D 지출 비중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 R&D 지출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이유는 뭘까요? 바로 기술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에 포지셔닝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 대비 R&D 비용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R&D 비용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SK텔레콤 같은 조직은 R&D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기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 불확실성이 높다는 얘기는 기술이 빨리 변한다는 얘기야. 그 업종 내에서. 자, 그 다음에 디맨드 언서턴티, Y축인데 수요의 불확실성은 과거 10년간 업종별로 수익 변동성과 업종 내 턴오버. 업종 내 턴오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10년 전에는 이런 업종으로 A라는 업종으로 딱 들어갔는데 수요의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그 고객의 수요에 맞게 계속해서 피보팅 하는 거죠. 그 업종에서. 제품과 서비스도 자꾸 바뀌고 그런 이제 업종 내 턴오버 레이트를 백분율로 조사를 해보니 1사분면과 2사분면, 3사분면, 4분면 이렇게 일종의 쿼드런트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1사분면에는 뭡니까? 기술의 불확실성도 높고 수요의 불확실성도 높은 영역이 1사분면인데 화학, 조선, 자동차, 항공, 전자장비, 소프트웨어, 통신, 운송, 기계, 소비재가 다 저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술과 수요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업종군에 사실 한국 경제에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하이테크 인더스트리 쪽 영역이 있고요. 기존에 화학으로 대변되는 화학이나 자동차로 대변되는 기계 제조 기반의 이제 장치 산업들이 한국 경제를 떠받쳐 왔는데 이쪽이 가장 빨리 변해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의 불확실성과 기술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현대자동차 그룹 어떻습니까?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 체제로 완전히 바뀌면서 자율주행차로 완전히 지금 턴오버하고 있습니다. 업종 자체를 턴오버하고 있어요. 내연기관 자동차 10년 안으로 끝난다고 아예 발표를 했죠. 더 이상 기존의 딜러샵을 통해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파는 것은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자율주행차 시장에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모빌리티 플랫폼에 지금 뭐 몇 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재작년에 아마 그 그랩이라고 하는 동남아시아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3천억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왜 내연기관 R&D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차 시장에 투자를 할까? 기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수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단 현대자동차 그룹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그렇게 움직이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퍼스트 벤더, 세컨드 벤더, 서드 벤더들은 어떻게 될까요? 도태되거나 업종을 턴오버하지 않으면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재 당면한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이 디지털에 대한 굉장히 이제 높은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기술에 대한 적정 기술에 대한 도입, 수용 역량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굉장히 도전적인 어떤 과제를 맡고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도 혁신이잖아요. 개방적 혁신. 그러면 이 개방적 혁신에 가장 중요한 건 또 혁신에 대한 프로세스를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혁신 이론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재작년에 타계를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존경하고 많은 논문들을 보면서 사실은 영감도 얻었던 그런 분입니다.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 교수인데 이 크리스텐슨 교수가 97년에 이미 이 이노베이터스 딜레마라고 해서 혁신자의 딜레마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내면서 파괴적 혁신, 존속적 혁신, 혁신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존속적 혁신이 있고 파괴적 혁신이 있다. 그러면 이 혁신에서 우리는 어떤 혁신을 선택해야 될까? 이것이 딜레마다. 이런 이제 서적이었습니다. 이 서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혁신의 딜레마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속적 혁신을 추구할 것인가? 파괴적 혁신을 추구할 것인가? 기존의 전통적인 우리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당면한 혁신 과제는 뭘까요? 존속적 혁신과 혁신일까요? 파괴적 혁신일까요? 바로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아야 되는 절치절명의 시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존속적 혁신은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파괴적 혁신으로부터 나오는 기회를 또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왜?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이제 전통적인 기업으로 들어오면서 파괴적 혁신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돌입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Sustaining Innovation, 존속적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Problem is well understood, 문제가 이미 다 정의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게 바로 전통적 기업의 강점입니다. 인천 관내에 있는 모든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대부분 제조 기반인데요. 제조 기반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문제가 이미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시장에 이미 들어가서 고객을 이미 existing market, 이미 우리가 시장을 알고 있고 고객을 알고 있다는 가정을 깔고 합니다. 수요 예측이 가능해요. 전년 대비 금년에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엑셀로 시뮬레이션 하면 다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경영 지표를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죠. Customer is believable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존재하고 이미 고객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이미 저희 관내 기업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존속적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혁신을 안 해왔던 게 아니에요. 프로세스 혁신 또는 원가 절감, 품질 관리 다 혁신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저희가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이 존속적 혁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디지털이 들어오면서 과거의 IT가 아니라 디지털, 최근에는 IT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IT는 뭐냐면 코스트 센터 같은 느낌이야. 모든 기업의 IT를 관장하는, 운영하는 부서들이 있죠. IT 조직이 있습니다. 이 IT 조직은 프로핏 센터는 아니에요. 우리가 SCM이라든가 ERP를 들여오는 순간 누군가는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디지털은 프로핏 센터 역할을 합니다. 왜? 고객 데이터를 자산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의 합을 이용해서 생산, 영업, 마케팅 활동에 때려 부어서
ROA, Return on Asset을 높이는 활동이었습니다. ROA가 1 이상이어야지만 우리가 우리 자산을,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경영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미래의 경영지표는 뭘까요? 바로 고객 데이터가 유동자산화 되는 겁니다. 이 유동자산이 데이터로 인지되는 시점이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디지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략적인 키워드로 활용하는 것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면 결국 고객 데이터를 자산화함으로써 우리가 모네타이제이션, 데이터가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밸류로 전환되는 전략적 행위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모토입니다. 하나의 비전인 거죠. 그래서 디지털 전담 부서를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특히 글로벌 대기업과 국내 대기업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존속적 혁신을 포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시장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전문가고 우리가 상품과 제품을 제일 잘 만들어. 근데 거기에는 디지털 요소가 없었던 거죠. 그 디지털 요소를 개입해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새로운 존속적 혁신의 연장선상에서 디지털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해보겠다. 이것이 바로 존속적 혁신을 구가하고자 하는 기존의 대기업들, 중견기업들의 화두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점점 더 기업들이. 왜? 이것만 가지고는 기존의 시장을 잘 유지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기회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 Problem not well understood. 왜? 우리가 아직 고객이 어떤 시장에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 기회 영역도 계속 누군가는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속적 혁신은 탐색 조직에 강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관성 조직, 기존에 있는 현업 조직들한테 지금 우리가 도전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은 완전히 탐색 조직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조직이. 근데 모든 조직, 현업부서가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들이 탐색 조직화 될 수 없기 때문에 애자일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학습 조직을 만들어서 그 학습 조직 몇 명이라도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의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 이것이 바로 애자일 조직의 핵심입니다. 자, 애자일 조직들이 뭘 하냐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거예요. 스타트업도 만나보고, 사내 벤처로 예를 들면 활동도 해보면서, 야,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장의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거야. 탐색 조직화 되는 것이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의 기본 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영상을 듣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어느 한 가지만 이제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존속적 혁신, 기존 기업들은 파괴적 혁신자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수익성에 있는 비즈니스를 해체하는 식으로 과잉 반응해서는 절대 안 되죠.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 핵심 고객층이 있기 때문에. 그 핵심 고객층을 위해서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하는 요소를 끌어들여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 사업 역량을 강화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핵심 고객층과의 관계를 또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파괴로부터 생겨나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전담할 조직을 창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애자일 조직입니다. 우리가 사내벤처를 왜 만들까요? 우리가 왜 사회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질까요? 바로 우리 고객층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 TF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내벤처를 운영해 보기도 하고 사회 스타트업을 끌어들여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뭔가 콜라보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기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가 스파크가 난다면 거기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내부에서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저희 같은 전문기관 또는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마중물로 활용해서 스타트업과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들이 만날 수 있는 장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들을 마련할 때 아주 전략적으로 어떤 액티비티들이 잘 설계가 돼야 돼요. 설계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한 번에 그냥 이벤트로 끝납니다. 이벤트는 혁신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의 학습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는 행위입니다. 혁신을 마치 무슨 제프 베조스나 스티브 잡스처럼 길거리를 가다가 정말 천재가 길거리를 가다가 얻어 걸리는 아이디어, 이런 사람들은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오너, 그러니까 디시전 메이커잖아요. 그러니까 오너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뛰어나면 그게 조직으로 전파가 돼요. 하지만 대부분 전통적인 기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텀업으로도 올라와야 되고 탑다운으로도 떨어지면서 이게 융합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뭡니까? 학습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학습 조직이 1년, 2년 이상의 학습을 통해서 통찰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 통찰력의 결과를 이슈 리포팅으로 계속해서 오너들이 받으면서 본인들의 아이디어가 또 개입이 돼야 됩니다. 이런 저니, 이런 여정,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의 여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혁신 프로세스다. 이게 오픈, 예를 들면 이벤트가 아니다. 오픈 콜라보레이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이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기 위한 일정한 방법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방법론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 기업이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헨리 체스브로우가 얘기했던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한마디로 개방적 혁신 프로세스예요. 이 개방적 혁신 프로세스를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 헨리 체스브로우는 기업이 자신이 위치한 시장 수성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의 진입 가속화를 위한 방법으로 기업 내외부의 정보, 지식 자원을 목적성을 가지고 활용하는 전략적 행위로 규정합니다. 이 전략적 행위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이죠, 실행. 이 실행에는 많은 비용과 그리고 인력들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전략적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서의 마켓, 뉴 마켓 레비뉴를 창출하기 위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이 여정을 수십 년 동안 계속 논문으로, 이론으로, 방법론으로 계속해서 3년에서 4년 동안 계속 서적과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유일한 학자가 바로 이 헨리 체스브로우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쓴 서적과 논문을 읽지 않고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방법론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론 자체를 이해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 양반은 2003년부터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면서 2006년도에 오픈 비즈니스 모델, 2010년도에 오픈 서비스 이노베이션, 제조기업한테 가장 중요한 용어가 오픈 서비스 이노베이션이에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제품 플랫폼을 만들 것이냐, 이런 이제 화두를 던지고 있는 책이고, 최근에는 이제 2013년에는 이제 유럽의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주요 기업 대상의 오픈 이노베이션 실태 조사를 근거로 정리한 연구 보고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리절트라고 하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의 결과를 발표한 거죠. 내가 2003년부터 지금 거의 한 20여 년에 걸쳐서 오픈 이노베이션에만 연구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한 총정리를 한 책이에요. 아직 국내에는 역서로도 아직 안 나왔는데 미국에는 2019년도에 출간이 됐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익스포넨셜 패러독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기하급수적인 역설인데 이게 뭐냐면 새로운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인근 정체, 실제 경제적 이득으로의 연결과 조화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통적인 기업이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기술의 수용 역량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마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급진적 기술 옹호자들이 오히려 이런 실제 기업 사회 이익을 전달하기 전에 새로운 기술의 광범위한 보급과 흡수에만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옹호론자들은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기술을 이용하면 당신들이 돈을 벌 수 있어요.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그런 사례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도구로 이용해야 된다는 거지 AI 기술이 뜨니까 전통적인 기업들이 야 우리도 저 경쟁사가 AI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한 10명 뽑아가지고 뭔가 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혁신에서 결과를 얻으려면 기업은 혁신 프로세스를 스스로 만들려는 노력과 함께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전사로 서서히 확대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일침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픈 이노베이션을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할 때 스몰 타이거 팀을 만들어라. 스몰 타이거 팀. 여러분 사자는 무리 지어서 살잖아요. 호랑이는 무리를 지어 다닙니까? 무리를 지어 다니지 않습니다. 야생에서 혼자서 거의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최상위 포유류의 단계에 올라가 있는 동물이죠. 그럼 스몰 타이거 팀은 뭐냐면 자, 한 명으로 구성된
오픈 이노베이션 전담 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너 대표라고 한다면 디시전 메이커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정말 차부장급 말고 차부장급 되면 이제 막 너무 머리가 굳어서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하라 그러면 그 새로운 일거리로 받아들입니다.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신입사원, 주니어 한 2, 3년 차한테 제가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실제로 이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실제로 새로운 이제 그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심 있는 기업 오너한테 기업 오너인데 코스닥 상장사고 코스닥 상장사의 대부분이 연매출 2, 3천억 정도 합니다. 2, 3천억. 근데 2, 3천억 하지만 실제 그 기업 내부로 들어가면 전략 기획의 기능도 별로 없어요, 사실. 왜? 디시전 메이커가 오너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오너가 결정합니다. 자, 그런 조직일수록 사실은 이제 스몰 타이거 팀을 구성하기는 쉬워요. 한 명을 딱 찍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야, 이것만 하자, 이것만 해, 이것도 아니야. 현업을 하면서 월화수목은 네 일을 하고 금요일 날 하루 정도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그게 뭐예요? non-financial reward이야. financial reward 줄 필요도 없어요. non-financial reward를 줘. emotional value를 더 주는 게 중요합니다. 셀프 모티브. 자, 그래서 뭘 시키냐면 야, 우리 산업에 있는 경쟁 사업자도 조사도 하고 그러지 말고 해외에 있는 전혀 다른 사업자도 상관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혁신의 궤적을 그렸는지. 왜? 이게 뭡니까? 혁신 프로세스는 뭐냐면 하나의 궤적이에요. 궤적. 신문지상에는 우버가, 예를 들면 우버가, 에어비앤비가 혁신자라고 떠들지만 처음부터 걔네들이 혁신자는 아니었거든요. 혁신자로 등극하기까지의 지난 10년의 여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정을 어떻게 궤적을 그리면서 혁신 활동을 했는지 조사를 시켜보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꼭 우리가 속한 산업의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이종 플레이어들을 봐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혁신의 궤적을 그렸는지 자, 원페이지 리포트로 격주에 하나씩만 보고를 받아보세요. 1년 동안. 그러면 4, 50개의 원페이지 이슈 리포트가 오너한테 이제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원페이지. 거기에는 다양한 산업의 플레이어들이 어떤 혁신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들이 조사한. 그리고 금요일 날 하루 정도 본인의 현업에서 떨어져 나와서 네가 어떻게 해든지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무조건 원페이지 리포트를 만들어 봐. 그러면 미치도록 열심히 해요. 왜? 자유와 책임이 자기한테 주어졌으니까. 부장한테 이걸 시키면 안 해요. 시켜. 남한테 시켜. 굉장히 이제 조직의 이제 피해로 이제 돌아가지만 주니어한테 시키면 열심히 합니다. 대신에 오너가 직접 HR을 건드려야 되겠죠. 오너가 직접 그 사업부장한테 얘기해서 이 친구는 월화수목은 일을 하고 금요일만큼은 하루 정도만 내가 좀 궁금한 것도 위주로 한번 시켜보겠네 정도 합의하면 사실 사업부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너 디시전 메이커인데. 그런 친구일수록 유능한 친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장급 이상에서 이 친구는 정말 필요한 문제인데 다른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오너 디시전 메이커가 해야 될 역할이죠. 눌러야죠. 이 친구만큼은 최소한 반나절이라도 그러면 자, 오후 근무라도 혁신 활동을 내가 시키겠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1년 동안 한번 시켜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왜? 혁신이라고 하는 게 학습의 결과물이에요. 혁신 프로세스는 학습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물을 내재화하는 겁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작게 시작해서 전사로 서서히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애자일 조직이 해야 되는 거죠. 애자일 조직을 너무 거창하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단 한 명에서 출발해라. 스몰 타이거 팀을 구축해라 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했던 조직과 안 했던 조직이 정말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너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오픈 이노베이션을 왜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헨리 체스브로가 얘기하는 것은 딱 명확해요. 그게 뭐냐면 자, 기존의 전통적인 조직은 인터널 디벨롭먼트 코스트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점점 더. 왜? 기술이 계속 등장하면 그 기술을 우리가 매입하는 단가도 높아지고 그 기술을 R&D하는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 마켓 내미 우리가 수성하고 있는 시장은 점점 더 커지지 않아. 줄어들거나 오히려 정체야. 근데 인터널 디벨롭먼트 코스트는 늘어나.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클로스드 이노베이션만으로 혁신을 할 수 있을까? 혁신적인 제품 만들 수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 마켓 레비뉴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새로운 마켓 레비뉴를 확보를 하고 인터널 디벨롭먼트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픈 이노베이션은 일종의 구멍난 깔때기입니다. 사내 벤처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얻기도 하고 또는 사회 스타트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보는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인터널 디벨롭먼트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뭐죠? 뉴 레비뉴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죠. 헨리 체스브로 교수는 기업이 당면한 과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은 마켓 레비뉴가 넓어지고 있느냐? 절대 넓어지지 않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부 개발 비용, R&D 코스트가 줄어들고 있느냐? 늘어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개방적 혁신이라고 하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컨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유형별 실행 방식이 그래도 달라집니다. 구멍난 깔때기를 만들어. 제가 이제 구멍난 깔때기라고 명명을 했는데 여태까지 기업은 깔때기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았어요. 닫혀져 있는 깔때기로 R&D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 제품이 나왔던 것이죠. 근데 깔때기에 이제 구멍을 뚫게 되면 안에 있는 자원이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죠? 밖에 있는 자원이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outside in, inside out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의 두 가지 전략은 우리가 outside in 전략을 취할 것이냐 또는 inside out 전략을 취할 것이냐. 자, outside in 전략에는 뭐가 있습니까? M&A를 통한 유기적 또는 유기적이지 않은 성장이 있는 것이죠. 주로 한국의 대부분의 대기업들, 중견기업들은 M&A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어요. SK그룹사도 M&A의 역사가 굉장히 많죠. 현대자동차 그룹도 많고. 하지만 M&A를 통해서 아주 또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성공적이지 않은 케이스가 많이 나오면서 이 아웃사이드 인 어프로치의 유형이 좀 다각화되고 있는 거죠. 그게 에키하이어라든가 전략적 배타적 제휴 또는 크라우드 소싱. 그 중에서 크라우드 소싱이 최근에 뜨고 있는 겁니다. 이 크라우드 소싱을 일반 소비자로부터 우리가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타트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으로 바로 스타트업에 대한 오픈 이노베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아웃사이드 인 어프로치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픈 이노베이션에는 또 인사이드 아웃 어프로치도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어프로치에는 라이센싱을 아웃하거나 스핀 아웃하거나 스핀 오프하거나 프로젝트를 공개하는 거예요. 라이센싱 아웃은 바이오 섹터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조기업들은 스핀아웃이나 스핀오프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대자동차 그룹의 사내벤처, 분사 목적형 사내벤처입니다. 삼성전자 C랩, 분사 목적형 사내벤처죠. 우리가 분사라고 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뉴 마켓 레비뉴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HR 시스템까지 바꾸면서까지 조직하고 있는 이유이 뭘까요? 뉴 마켓 레비뉴를 인터널 디벨롭먼트 코스트를 최소화하면서 뉴 마켓 레비뉴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애자일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자, 분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30%를 무조건, 자, 현대 15%, 기아자동차 15%의 지분을 확보하고 70%는 그 창업자들이 퇴사를 하면서 그 급여를 가지고 본인들이 창업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대자동차 그룹의 사내벤처 육성 주관사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런 이제 제도적인 설계에도 일부 관여를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분 확보를 통해서 나중에 이 기업이 성장하면 다시 또 이런 대기업들이 M&A를 할 수도 있겠죠. 왜? 남한테 주느니 우리 기업 안으로 또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사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새로운 마켓 레비뉴를 창출해 보는 거예요. 왜? 내부에 있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야, 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하나 만들어서 내일까지 가져와봐. 그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벤처 애자일 조직을 만들어서 분사까지 시키면서 그 분사한 팀이 어떻게 시장에서 마켓 레비뉴를 만드는지 한번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탐색의 결과가 좋다면 그걸 남한테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주주로서 조금 더 투자하고 과점 지분을 더 확보하고 창업자들도 엑시시켜주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스핀아웃.
사내벤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의 참여도 되게 중요한데 스타트업은 완전히 다른 조직이잖아요. 나중에 M&A까지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조직은 아니야. 남의 조직과 함께 우리 조직이 붙어서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급해요. 오너분들이 급해. 1년 안에 뭔가 결과가 나와야 돼. 근데 남의 조직을 데리고 결과를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뭐예요? 우리 조직에서 결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활동으로 최근에 트렌드가 조금씩 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외부에 있는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우리가 활용해서 내부에 있는 현업들이 뭔가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를 오픈 이노베이션의 100%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핀아웃, 스핀오프 또는 이런 프로젝트 공개. 프로젝트 공개 같은 경우가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활동인데 오히려 우리 인천 관내에 계신 중소기업, 중견기업 분들은 프로젝트 공개라고 하는 새로운 활동,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인천 상공회의소와 함께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조직이 5년 전에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앨런 머스크를 중심으로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를 다 무상실시권으로 공개를 했어요. 프로젝트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몇 조를 들여서 만든 특허권을 다 누구나 쓰라고 프로젝트 공개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기자동차 시장을 나 혼자 다 키울 수는 없거든요. 글로벌에.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생태계를 만들려면 아주 적극적인 어그레시브한 방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갖고 있는 IP 무상 실시권 또는 통상 실시권 다 줄 테니까 우리랑 같이 한번 해보자. 너네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함께 한번 해봅시다. 이게 프로젝트 공개 방식이에요. 중소기업들이 지향해야 될 새로운 오픈 이노베이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안에서 우리가 꽁꽁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 자산을 꽁꽁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부적으로 활용도 안 하는데 그것들의 일부를 통상 실시권 또는 전용 실시권들을 통해서 오히려 외부에 있는 조직들을 끌어내는 그런 새로운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들도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요.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 자료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료는 아닌데 오픈 이노베이션 아웃룩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 자료가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근데 2019년에 나왔을 때와 2020년이 나왔을 때가 조금 변화가 되었는데요. 보시면 결국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컬처, 전략, 절차, 조직 이런 4가지 요소가 되게 중요한데 왜? 전사적인 전략적 행위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예를 들면 자 문화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가 뭐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유엄 회피에 대한 보수적 기업 문화가 되게 높아. 내부 기업가 문화도 부재를 해. 그러니까 이게 뭐 스타트업이랑 오픈 이노베이션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협업을 위한 내부 지원 또는 자원이 부족해. 오픈 이노베이션 하겠다고 해서 스타트업을 선발했는데 내부에서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런 경우 많죠. 현업의 관심 부재. 왜냐? 그들은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심이 없어요. 스타트업을 뽑았는데 그건 전담 조직이 뽑은 거고 뭐 나보고 뭐 하라고. 쟤네들이랑 내가 왜 해야 돼? 내 KPI 지키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대부분 이런 스탠스가 이제 심합니다. 그 다음에 융통성 없는 내부 절차. 굉장히 뭐 마케팅 비용 하나 쓰려고 그래도 예를 들면 사내벤처를 뽑아놓고 마케팅 비용 사내벤처한테 1,000만 원 한번 쓰려고 그러면 막 결제를 한 달, 2달 걸려. 애자일 조직이 한 달, 2달이면 세상이 바뀌는데 1,000만 원 쓰는데 그런 융통성 없는 기존의 내부 절차를 따르라고 하면 그게 혁신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2020년에도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융통성 없는 내부 절차는 더 높아졌고 협업을 위한 내부 자원 부족도 더 심각하게 늘어났고 위험 회피에 대한 보수적 기업 문화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활동을 그냥 껍데기로 또는 하나의 이벤트로 쟤들도 하니까 우리도 그냥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지 반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조사 결과인데 다른 조사 결과도 반면 다르지 않습니다. 자원의 적절한 배분이 잘 안 되고 있고 내부 프로세스와 충돌, 현업부서의 지원 부족 그것이 OI가 활성화된 기업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하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저런 챌린지가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가 잘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OI 전문기관을 활용한 완충 장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이신 거죠. 자, 마지막 세션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제언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존속적 혁신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손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 사업을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걸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IT 부서가 그거를 서포팅을 못해요. 왜? 그냥 프로핏 센터가 아니라 코스트 센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핏 센터 역할은 누가 하냐면 이제 디지털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우리가 끌고 와서 이것들을 고객 경험 혁신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디지털 전담 부서가 현업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객의 데이터를 자산화하고 이 자산화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기업의 모네타이제이션, 우리 기업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 경제적 이득으로 전환하는 활동, 이것이 바로 디지털의 핵심이에요. 디지털의 정의입니다. 디지털의 정의는 뭐냐면 Turning data into business value through software. 한마디로 정의하면 소프트웨어, 즉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업의 경제적 이득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행위. 이게 바로 디지털입니다. 그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데이터가 자산화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데이터가 자산화될 수 없었고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기업은 데이터를 자산화하는 유동자산으로 인식하는 활동들을 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비즈니스 밸류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 나이키가 직영망과 지점을 다 없애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이키닷컴에 들어가시면요. 나이키닷컴은 이제 완벽한 D2C 커머스예요. Direct to Consumer Commerce. 직접 커머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 고객들한테 이제 신발을 직접 셀링하고 있습니다. 배송까지 다. 풀필먼트 엔드 투 엔드까지 다 바꾸고 있어요. 왜? 기존의 유통망과 총판, 대리점을 통해서 팔았던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채널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매출액이 점점 급감되고 있고 그게 바로 나이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는 전통적인 리테일 인더스트리는 이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조기업은 어때야 될까요? 제조기업. 제조기업도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에 지금 이 전환점에 우리가 이제 놓여 있죠. 첫 번째 3가지 정도의 팁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끝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팁, 아까 얘기했던 내부에 한 명의 스몰 타이거 팀을 둬라. 탐색 조직은 모든 조직이 될 수 없다. 될 필요도 없고. 하지만 한 명의 탐색 조직이 필요하다. 왜? 공급자의 눈으로 바라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이제 고객의 눈으로 바라본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고객이 B2B 고객일지라도 김희창 교수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 김희창 교수 아십니까? 블루오션 전략을 쓴 자 블루오션 전략의 가장 5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제가 감명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비고객의 고객화예요. 그러니까 난 커스터머를 커스터머화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고객의 고객화. 예를 들면 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제조업체는 고객이 누굽니까? B2B 완제품 제조사겠죠. 완제품 제조사에 우리가 만든 반도체를 잘 팔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플이 완제품 제조사고 삼성전자가 완제품 제조사니까 삼성전자와 애플의 물량을 많이 끌어당기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였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런 완제품 제조사의 고객, 엔드 유저가 누구죠? 커스터머야. 그냥 컨슈머야. 자, 컨슈머의 트렌드를 이제 반도체 제조회사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과거에는 제조사가 물량 계약을 통해서 MOQ를 어느 정도 물량을 개런티를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가장 싼 가격으로 납품을 잘해주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고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고객의 트렌드, 우리 고객의 고객이 어떤 트렌드로 갈 것인가를 이제는 제조사가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객들한테 이제 제안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객은 아니죠. 우리 고객의 고객인데 우리 고객의 고객이 우리 고객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고객의 고객까지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비고객의 고객화입니다. 그럼 비고객의 고객화를 하려면 기존의 공급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는 전략으로는 불가능해요. 탐색 조직이 있어서 고객의 눈으로 바라본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BM은 뭡니까? 공급자의 눈으로 바라본 BM은 이 클로스드 루프가 되게 중요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고객의 눈으로 바라본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과 오픈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중요합니다. 고객 문제점에 대한 가설 수립과 테스트, 분석, MVP를 만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스타트업이 하는 활동 아닙니까? 스타트업은 고객의 눈으로 바라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조직이에요. 어떤 조직? 탐색 조직. 스타트업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가설만 있을 뿐입니다. 그 가설이 실제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MVP를 통해서 확인하는 탐색 조직이죠. 그래서 사내벤처와 애자일 조직이 대기업 내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야, 우리가 스타트업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스타트업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탐색 조직적 특성을 우리 내부에 어떻게 하면 배양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사내벤처의 움직임, 애자일 조직의 움직임인 것이에요. 바로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의 눈으로 바라본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몰 타이거 팀을 한 명이라도 내부에 둬야 된다. 왜? 우리는 탐색 조직이 한 명도 없어요. 아쉽게도. 여러분들의 조직에,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조직에 한번 반문을 해보십시오. 탐색 조직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관성화된 조직만 있을 뿐이죠. 두 번째, 외부 스타트업을 스타트업이라고 보지 말고 혁신 파트너로 바라봐라. 파트너링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그냥 스타트업을 그래, 작은 조직. 뭐 쟤네들 뭐 별거 있겠어? 매출도 없는데 근데 기술만 하면 좀 봐줄만 하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혁신 파트너로서 장기적으로 디지털 여정을 같이 함께할 파트너로 생각을 한다면 아마 질문하기가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가 저 팀과 1년 동안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내재화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대부분 이벤트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3개월 동안 우리는 어떤 KPI를 달성할 거야? 얼마, 야,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거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나옵니까? 절대 안 나와요. 3개월 해봤자. POC 3개월은 그냥 초입일 뿐이죠. 자, 그래서 스타트업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혁신 조직으로서 또는 탐색 조직으로서 초고속 성장하고 빠른 사업 아이템을 캐치업하고 언스케일, 선택과 집중을 하고 빠른 기술 흡수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테크 센싱 어빌리티가 되게 뛰어나요. 우리 내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스타트업의 특성들을 우리 기업으로, 기존 중소, 중견 기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것이다. 그것을 좀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최소한 1년, 2년 이상의 활동으로 우리가 간주를 해야 된다. 왜? 파트너니까. 우리가 파트너라고 한다면 3개월 정도 하고 안 됐으니까 빠이빠이 하고 잘 되면 그래 한번 우리가 투자 한번 검토해 볼게. 이게 파트너가 아니지 않습니까? 파트너는 최소한 5년, 10년을 길게 보면서 새롭게 뭔가 혁신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 상대방이라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팁은 같은 업종 내 중소, 중견기업이 우리 인천 관내에 있다면 연합해서 새로운 성장 생태계를 한번 구축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업종, 같은 밸류 체인에서 뭔가 인과관계가 높은 이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 5개, 6개가 모여서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비즈니스 밸류 체인을 공유도 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스타트업을 직접 한번 뽑아보고 그냥 오픈 이노베이션, 콜라보레이션 할 뿐만 아니라 투자까지 한번 해보는. 그래서 기술 스타트업을 스카우팅해서 연합체 전체 또는 일부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정말로 선발도 해보고 거기에서 선발된 팀은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를 각각 중소기업들이 각출해서 정말 한 50억, 100억이라도 만들어서 전략적 투자까지 하고 그리고 OI 활동 전개와 성과 도출을 하는 그런 새로운 성장 생태계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기존에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십시일반 모여서 한다면 한 개의 스타트업을 뽑아도 그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기술 역량 또는 시스템 역량을 여러 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내부 애자일 조직의 역량도 강화하고 고객 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중견 중소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는 활동으로 성장 생태계 시스템을 같이 연합해서 만들어 보는 그런 지혜도 한번 기지를 발휘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서적의 저자이죠.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의장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시대에는 그죠? 빅 PC가 스몰 PC를 먹는 게 아니라 패스트 PC가 슬로우 PC를 먹는 시대다. 결국 탐색 조직의 중요성을 저는 강조한 그 문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학습 조직을 우리가 내부에 두고 1년, 2년 정도의 여정을 거쳐서 작게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랬을 때 1년, 2년 후에 다른 기업들과의 격차가 이미 상당히 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질문 뭐 있으십니까? 좋았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까? 충분히 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제를 안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조직 안에 스몰 타이거 팀을 만드는 건데 스몰 타이거 팀을 만들고 스몰 타이거 팀에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도출하고 분석을 했어요. 그럼 그 이후의 스텝은 무엇일까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게 만약에 오너나 최고 경영진 입장에서 보기에 굉장히 신선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그때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애자일 조직이 이제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죠. 한 명의 그 학습 조직원도 포함해서 애자일 조직이 5명, 6명으로 구성이 되고 그 애자일 조직이 뭘 하겠습니까?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찾아와서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청사진을 같이 만드는 두 번째 작업이 진행되어야겠죠. 그래서 저도 하는 얘기가 오픈 이노베이션 저희한테 의뢰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진단을 해요. 저희가 진단 프로세스가 있어요. 저희가. 네. 뭐 여기서 다 설명 못했지만 저희가 개발한 진단 오픈 이노베이션 저희도 물론 이제 하나의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게 돈이 된다고 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하지 않아요. 진단을 해보고 이 조직이 조직적으로 할 역량이 없으면 저희 절대 안 합니다. 왜? 100% 실패하니까. 100% 실패해요. 그래서 조직 진단을 해보면 그동안 과거에 학습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역량이 어느 정도 쌓여 있을 경우에만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이 가능합니다. 최소한 전담 조직이 있어야 돼요. 네. 인베이션랩에서 여러 국보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은 대원, 고령 이런 중견 대기업들과의 이런 협업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스타트업들과의 뭐 성공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협력에 대한 좀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있죠.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칸타빌이라고 하는 이제 아파트 브랜드로 베트남에서 워낙 유명하고 이제 청주의 거점으로 이제 충북권에서는 거의 2만 세대를 공급한 도급 순위로 치면은 한 60위권에 있는 연매출 한 5천억 정도 하는 이제 중견 상장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주택 사업이라고 하는 게 비포 마켓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공. 예.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분양을 통해서 수익 모델을 극대화하는 사업이에요. 전형적인 아파트 이 분양이라고 하는 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애프터 마켓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거주하는 그 입주민들을 위한 애프터 마켓 서비스가 더 중요한 시점이 이제 도래했다는 것이죠. 저희가 제안했던 건 뭐냐면 비포 마켓에서 어차피 우리가 시장을 확대할 수 없다면 애프터 마켓의 차별화를 가져가 보자. 근데 애프터 마켓에서 입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어떤 서비스 밸류업 또는 업사이드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역량이 내부에 없으니 스타트업과 함께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작년에 시작을 했고 지금 7개 팀에 선발을 해서 투자도 하고 베트남으로 이제 이전시킨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팀이 있어요. 프론트 나인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론트 나인의 나인은 뭐냐면 9가지의 상품이 있어요. 컨시어지 상품이야.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샐러드라던가 밑반찬, 엄마들이 밑반찬 하기 싫어하니까 밑반찬을 새벽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주말에 파티 메뉴 만들어서 딜리버리 해주는 경우도 있고 컨시어지 서비스, 호텔의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대원의 청주에 이제 1500세대가 지어지면서 이 1500세대의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뭔가 새로운 업사이드 밸류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아예 현업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기획 부서 안에 아예 프론트 라인을 담당할 새로운 애자일 조직이 만들어졌고 이 애자일 조직과 프론트 라인의 조직이 모여서 일주일에 거의 2번씩 모여서 청주에 내려가서 어느 입지에 어느 공간에 어떤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는지도 다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그게 이제 허가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청주의 오피스에서 또 인력이 담당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이 되게 체계적으로 조금 이제 전개가 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실제 오픈을 합니다. 청주 직영점이 오픈을 해요. 그것도 대원 칸타빌 1500세대 거기 상가 지하에 아예 상가 지하에 한 60평 정도의 이 스페이스를 1년 동안 무상으로 대원 칸타빌은 지원을 하고 인테리어 비용만 일부 프론트라인이 부담을 해서 공동 사업화 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발족이 됩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 그리고 저희가 조언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애자일 조직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오너가 그냥 지시를 해도 전담 조직이 없으면 절대 이게 실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코스닥 상장사나 이런 중견기업의 이 디시전 메이커인 오너 또는 최고 경영진이 스타트업을 뽑고 나서 그냥 데모데이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정말로 우리가 성공적인 케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고 7개 팀이 다 성공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1개가 성공하면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성공의 모델을 가지고 그런 성공을 같이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이 알아서 찾아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벤트를 벌이지 않아도. 그래서 1개의 석세스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이 석세스 케이스가 오너의 디시전 메이킹도 중요한데 애자일 조직을 구성을 해서 스타트업과 붙어야 돼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조언했던 건 뭐냐면 스타트업 사무실로 출근을 하자. 왜 오게 하느냐? 니들이 가야지. 니들이 배울 게 더 많은데. 그래서 스타트업 사무실로 아예 일주일에 이틀 동안 출근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원팀이 돼야 됩니다. 원팀이. 근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우리 이제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벤트가 너무나 많은데 그거 어떻게 사후 관리를 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 아까 얘기했던 언스케일이 중요해요. 이제 스케일업이 중요한, 여러분 이게 이제 스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버티컬인데 그 버티컬 시장을 다 먹는 전략이 이제는 중요해요. 우리가 보지 않았던 시장인데 야 저기에 기회가 있네? 근데 경쟁 사업자가 없어. 경쟁하지 않고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블루오션이지 않습니까? 그 블루오션을 작지만 의미 있다면 거기로 들어가서 언스케일이 뭐냐면 선택과 집중 전략이에요. 선택과 집중 전략.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영역은 바로 그 언스케일 전략에 맞습니다. 스케일업 되는 시장은 크지만 경쟁 사업자가 너무 많아. 그리고 경쟁 사업자들과 경쟁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기술 자원뿐만 아니라 R&D 자원도 많이 들어가야 돼 있어요. 하지만 경쟁하지 않고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은 작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1등하면 인접 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스케일이라고 하는 책이 미국에서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언스케일은 제가 쓴 용어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미 버티컬, 경쟁하지 않고 독점할 수 있는 시장, 언스케일드 마켓을 빨리 만들어내는 게 결국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쿠팡을 보세요. 쿠팡이 지금은 스케일업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지만 언스케일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기업도 그런 언스케일 마켓을 찾아서 거기서 탐색 조직, 애자일 조직을 만들고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감명 깊게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인데 결국 이 스몰 타입의 팀이 이 조직 내 어떤 수익 활동 중 일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혁신 활동을 해서 결국 애자일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조직으로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스몰 타이거 팀의 시각적 포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죠. 혁신의 어떤 부분을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 그러면 조직 내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너무 거창하게 이게 전담 조직을 꾸릴 필요가 없다. 일단 일종의 MVP 테스트 하듯이 한 명, 자 주니어 한 명을 현업에 월, 화, 수, 목 일하게 하고 금요일 하루 정도만 자유를 줘라. 하지만 미션을 줘야죠. KPI를 줘야겠죠. 그 KPI 핵심은 뭐냐면 업종 내에 있는 경쟁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내를 총망라해서 혁신의 궤적을 그려서 성공한 이종 인더스트리의 사업자가 어떤 혁신을 하고 있는지 그냥 팩트라도 원 페이지 리포트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1년 동안 쌓인 그 보고서가 이제 20개가 넘잖아요. 만약에 우리 저 연구원님이 오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20개를 보면서 사람인지라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왜? 내가 몰랐던 팩트들이 다 있으니까. 그 팩트에서 오너 또는 최고 경영진의 핵심은 뭡니까? 스트래티직 띵킹, 노지컬 띵킹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태까지 사업을 수십 년 동안 했으니까. 노지컬 띵킹이 되시는 분들은 뭐냐면 새로운 팩트가 들어왔을 때 해석을 해요. 이거 이렇게 이 부서 모여서 이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 뭔가 생각하는 기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스몰 타이거 팀이 HR까지 움직여서 자, 너네는 5명은 이제 현업을 포기하고 코스 센터야. 너네는 애자일 활동을 한번 해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 단계. 두 번째는요. 아까 중소중견기업 연합체에 그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서 디지털 트랜스포테이션 하는 그런 과정이 저 정말 필요하다라고 또 특히나 인천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알고 계신 그런 어떤 사례가 있으실까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도전적인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해서 사실은 제안을 하게 된 거고 국내외적으로도 사례를 제가 발견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통적인 기업들은 대부분 경쟁 관계거나 또는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뭐 남한테 신경 쓸 겨를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인천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같은 업종군의 다른 사업군이긴 하지만 밸류체인이 뭔가 그게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뿐만 아니라 인천상공회의소 저희마저도 좋은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돼요. 스토리텔러의 핵심은 뭐냐면 커넥터로서 뭔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기획해서 뭔가 제안을 하고 이런 업종군에 있는 예를 들면 오너들, CEO들의 어떤 모임에서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돼요. 그냥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모여가지고 그냥 뭐 덕담 나누고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냥 뭐 간만에 모여서 뭐 인사도 하고 조찬도 하면서 뭐 떠드는 건 되게 좋은데 중요한 건 이제는 그런 활동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CEO나 오너들이 모였을 때 뭔가 전략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제안 활동들을 했을 때 그들의 반응도 보고 거꾸로 인천상공회의소에 학습 조직을 만들자. 스몰 타이거 팀을 우리가 만들겠다. 자,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스폰서를 좀 해달라. 5개 기업을 저희가 스몰 타이거 팀 저희가 전담 인력 1명을 배치해가지고 이슈 리포팅 주 1회 원페이지 리포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제안해 보시면 아마 하자고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걸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 아이디어 스파크가 나고 그러면 그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죠.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를 실행할 스타트업을 찾아서 저희가 엮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파이낸셜 리워드를 좀 필요합니다. 왜? 그냥 이벤트로 하기에는 아무도 관심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대기업이 오픈 이노베이션 해도 요즘 스타트업이 좋은 스타트업은 어플라이를 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플라이를 많이 이제 끌어내려면 당근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이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에 출자할 때 물론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어떤 자금적인 측면에서 혜택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답변 드릴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펀드를 조성할 거냐, 벤처 투자 조합을 결성할 거냐, 또는 여신관리법에 의거해서 관리감독
금감위 관리 감독을 받는 신기사 펀드를 만들 거냐. 그 운영사의 이제 사실 선택 이슈도 있는 것이고, 벤처 투자 조합이 아무래도 가장 그래도 현실적인 대안이겠죠. 세제 혜택까지 다 받으시려면. 네, 이 정도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